저는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1964년 9월 2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제 이름이 특이하다고 하죠. 키아누. 하와이어로 산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지만 제 인생은 시원한 바람보다는 거센 폭풍 후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가장 선명한 기억은 3살 때예요. 아버지가 집을 떠나던 그날을. 어머니가 울고 계셨고 저는 왜 아빠가 가방을 들고 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빠 어디가? 그렇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죠. 그 이후로 아버지와는 단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전화도 생일 카드도 없었어요. 마치 저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린 마음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나쁜 아이였나? 내가 더 착했다면 아빠가 떠나지 않았을까?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패트리샤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영국계 의상 디자이너셨는데 혼자서 저와 여동생 킴을 키우시려고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재봉일을 하셨죠. 온갖 고생을 다 하셨어요. 가끔 어머니가 잠든 새벽에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다시 찾으려 노력하셨어요. 3번 재혼하셨지만 모두 이혼으로 끝났죠.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또 새로운 아빠가 생기는 건가? 이번엔 떠나지 않을까? 하지만 매번 실망했습니다. 특히 폴 에런이라는 분과의 결혼이 가장 길었어요. 록 매니저였는데 처음에는 저에게도 친절했거든요. 하키도 가르쳐주고 영화도 함께 보러 갔죠. 저는 속으로 이번엔 진짜 아빠가 생기는 건가? 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이혼했어요. 또 다른 남자가 제 인생에서 사라진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자들은 결국 떠난다. 아무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우리 가족은 세계 곳곳을 떠돌며 살았어요. 호주 시드니에서는 8개월, 뉴욕에서는 1년,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마치 집시 같은 삶이었죠. 짐을 쌀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또 어디로 가는 거지? 언제쯤 정착할 수 있을까? 학교를 4번이나 옮겨야 했어요. 새 학교에 갈 때마다 제 소개를 해야 했는데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안녕, 나는 키아누야. 베이루트에서 태어났고 호주에서 살다가 뉴욕에서 살다가 왔어. 아이들은 저를 신기하게 봤지만 친해지기도 전에 또 이사를 가야 했죠. 친구를 만들어도 곧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 나니까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무서웠어요. 게다가 난독증까지 있었습니다. 글자들이 뒤바뀌어 보이고 읽는 속도도 느렸어요. 선생님들은 키아누는 집중력이 부족하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성적은 형편없었어요. 수학 시간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칠판에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쉽게 풀어내는 문제가 저에게는 암호 같았어요. 키아누 답은? 선생님이 물으면 입이 굳어져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히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바보 같다고 생각되는 게 싫었어요. 그때 제게 유일한 위안은 연기였습니다. 토론토에 정착한 후 고등학교 연극부에 들어갔어요. 처음 대사를 외울 때는 난독증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키아누 리브스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떠난 아이도, 난독증으로 고생하는 학생도, 계속 이사 다니는 아이도 아니었죠. 저는 대본 속에 완전히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었어요. 첫 연극이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였어요. 작은 역이었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관객들이 제 연기에 집중하고 웃고 때로는 숨죽이며 보는 거예요. 연극이 끝나고 박수를 받을 때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어머니는 처음에 걱정하셨어요. 키아누, 연기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 안정적인 직업을 생각해봐.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다른 건 못해도 연기만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무대에서만큼은 제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15세에 토론토에서 코카콜라 광고 오디션이 있었어요. 수백 명이 몰렸는데 운 좋게 뽑혔죠.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거였는데 긴장은 됐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스마일 키아누.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거다. 이게 내 길이야. 여기서 내가 빛날 수 있어. 광고가 방송되고 나서 학교에서 조금 유명해졌어요. 야, 키아누 텔레비전에 나왔대. 하지만 저는 이미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17세에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선생님들은 만류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어요. 키아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봐. 하지만 후회하지 마. 모든 걸 연기에 걸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기보다는 성공했을 때를 상상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제게는 연기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될지.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이 결국 저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리라는 것도 몰랐죠. 키아누. 산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 제 인생은 바람처럼 끊임없이 움직였고 때로는 폭풍처럼 거칠었지만 그 바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1985년 할리우드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연기만 잘하면 금방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오디션에서 떨어졌을 때의 그 충격. 아직도 기억해요. 캐스팅 디렉터가 제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다음 이라고 했을 때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연기를 못한 건가? 그 이후로 수십 번의 오디션이 계속되었습니다. 웨이터 역할, 지나가는 행인 역할, 한마디 대사도 없는 단역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내가 꿈꿔온 일일까? 아르바이트로 하키 장비 관리를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링크를 정리하고 장비를 닦고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거든요. 1986년 리버스 엣지에 캐스팅되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처음으로 의미 있는 작품에 참여한 거였거든요. 코리아임, 크리스핀 글러버 같은 배우들과 함께 연기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맷, I think all pretty 버자. Some of us are just better at hiding it. 이 대사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어딘가 상처받고 이상한 존재들이지만 그걸 숨기려고 애쓴다는 것을. 저 역시 아버지 없이 자란 상처를 숨기려고 했었죠. 1989년 빌 앤 테드의 모험이 개봉하면서 저는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엑설런트 라는 대사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었죠.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손을 흔들어 줬어요. 하지만 성공의 기쁨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이게 진짜 나일까? 사람들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테드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걸까? 그런 혼란 속에서 1990년 바람둥이 길들이기를 촬영하게 되었어요. 그때 리버 피닉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리버. 그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리버 피닉스와 함께 바람둥이 길들이기에서 절친이 되었고 이후 거스 반 산트의 아이다호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둘 다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연기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리버는 저보다 6살 어렸지만 오히려 제가 그에게서 배우는 게 많았어요. 키아누, 너는 연기할 때 뭘 생각해? 리버가 물어봤어요. 글쎄, 그냥 그 캐릭터가 되려고 해. 너는? 난 그 사람의 아픔을 찾으려고 해. 모든 사람에게는 숨겨진 상처가 있거든. 그걸 찾으면 진짜 연기가 나와. 리버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연기는 단순히 대사를 외우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의 영혼을 이해하는 거라는. 1991년 마이 온 프라이빗 아이다호를 촬영할 때가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리버 피닉스,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1991년 영화로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었거든요. 리버는 마이크 역을, 저는 스코트 역을 맡았어요. 어머니를 찾아 여행하는 창기와 부유한 가문의 아들. 신분은 달랐지만 둘 다 상처받은 영혼들이었죠. 촬영 현장에서 우리는 정말 형제처럼 지냈어요. 밤마다 모텔 방에서 연기에 대해, 인생에 대해,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키아누, 우리는 단순히 배우가 아니야. 우리는 이야기꾼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때로는 무서워.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 같아. 그래도 해야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야. 리버는 항상 진지했어요. 연기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동물보호,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죠. 저는 그런 그를 존경했습니다. 영화가 완성되었을 때 리버의 연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이크의 고독과 절망을 너무 진실하게 표현했거든요. 제가 스코트를 연기하면서도 실제로 마이크를 사랑하는 기분이었어요. 마이크, I really care about you. You know that. 이 대사를 할 때마다 진심이었습니다. 리버를 정말 아꼈거든요. 영화가 개봉된 후 리버는 더욱 주목받았어요. 베니스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할리우드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배우가 되었죠. 하지만 명성의 무게가 리버에게는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는 점점 고립되었고 약물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리버, 이러면 안 돼. 너 자신을 망치고 있어. 키아누, 넌 몰라. 이 고통을. 때로는 잠깐이라도 잊고 싶어. 1993년 10월 30일 리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키아누, 오늘 밤 바이퍼룸에서 공연이 있어. 올 수 있어? 미안, 다른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꼭 갈게.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전화 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관리자였습니다. 키아누, 리버가. 무슨 일이야? 바이퍼룸 앞에서 쓰러졌어. 병원으로 갔는데 1993년 10월 31일 새벽 1시 51분 리버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23세의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요절한 거였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리버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었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충격.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왜 리버가? 왜 이렇게 일찍? 키아누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전해진다는 기사가 났지만 그 어떤 말도 제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리버의 가족들,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죠. 관 앞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리버,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써서 막았어야 했는데. 이제 내 몫까지 살게. 내가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내가 할게. 키아누 리브스는 28년 전 약물 과다 복용 후유증으로 사망한 배우 리버 피닉스를 여전히 잊지 못한다고 털어놨다는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리버의 죽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리버. 그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도 제 마음 속에서 살아있고 제가 연기할 때마다 함께하고 있어요. 리버를 잃은 슬픔 속에서 1994년이 밝았어요. 저는 아직도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그와 나눴던 대화들이 생각나고 혼자서 왜? 라는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죠. 그때 스피드라는 대본이 들어왔어요. 얀드 봉 감독의 데뷔작이었는데 처음 읽었을 때는 단순한 액션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잭 트레이븐이라는 캐릭터를 분석하면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파프 퀴즈 하샤트. THERES 어밤 아노버스. 원스 더 버스 고즈 피프티 마일즈에 나워 더 밤 이즈 암드. If it drops below 50 it blows up.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이 대사를 연습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영화는 단순히 속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관한 메타포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멈출 수 없는 버스에 타고 있고 속도를 늦추면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산드라 블럭과 첫 만남은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더니 말했죠. 키아누 괜찮아? 뭔가 슬퍼 보여.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친구를 잃었거든. 정말 소중한 친구를. 그럼 그 친구를 위해 연기해. 그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산드라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렇다, 리버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 현장은 정말 위험했어요. 실제 버스 위에서 스턴트를 해야 했거든요. 스턴트맨을 쓰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저는 직접 하겠다고 고집했어요. Why?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해? 감독이 물었죠. 진짜가 되고 싶어서요. 관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버스 지붕에 매달려 있을 때,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지나갈 때,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어요. 마치 리버가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키아누, 넌 할 수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영화는 3천만 달러 제작비로 3억 5천만 달러 수익을 내며 1994년 전체 흥행 5위를 차지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액션 스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잭이라고 부르며 손을 흔들었죠. 하지만 성공의 기쁨만큼이나 공허함도 컸어요. 성공을 나눌 리버가 없었거든요. 시사회에서 박수를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리버가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성공 이후 여러 제안이 들어왔지만 저는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했어요. 돈이나 명성보다는 의미 있는 작품을 하고 싶었거든요. 1995년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리틀 푸따를 만났을 때 저는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시타르타 역을, 미래의 푸따를 연기한다는 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거든요. 베르톨루치 감독이 저에게 말했어요. 키아누, 이 역할은 당신의 영혼을 요구할 거예요. 준비되었나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불교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촬영 전 6개월 동안 불교 경전을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그 가르침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변하고 기쁨도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말이 제 마음 깊이 와 닿았어요. 리버의 죽음도 제 성공도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렇다면 지금의 슬픔도 언젠가는 변할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충실한 배역을 위해 네팔까지 여행을 갔어요. 그곳에서 3개월간 수행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보며 명상할 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고요함을 경험했어요. 도시의 소음도 성공의 압박도 상실의 아픔도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현재만 남았어요. 네팔의 한 스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키아누, 당신은 많은 상처를 안고 있군요. 하지만 그 상처가 당신을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어떻게 아시는지요? 당신의 눈에서 봤어요.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비로움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리버의 죽음, 어린 시절의 상처들, 그 모든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들이 저를 더 인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영화에서 푸따의 깨달음 장면을 연기할 때 저는 정말로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I am awake. 이 대사를 할 때 저 역시 어떤 면에서는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슬픔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물이 유장하게 흘러가듯이 불교와 함께 흘러갈 것이라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1996년 체인 리액션을 찍을 때는 조금 다른 심정이었어요. 과학자 역할이었는데 리버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지적인 역할을 좋아했을 것 같았거든요. 모건 프리먼과 연기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가 말했죠. 키아누, 연기는 기술이 아니야. 진실이야. 당신이 얼마나 진실한지가 관객에게 전달되는 거야. 그럼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온 건가요? 아니야, 넌 항상 진실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널 사랑하는 거야. 1997년 디아볼로를 찍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알파치노와 함께 연기하는 건 영광이었지만 제 연기에 대한 혹평들이 쏟아졌거든요. 키아누 리브스는 연기를 못한다. 표정이 없다. 나무 같아. 그런 비판들이 상처가 되었어요.
하지만 불교에서 배운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칭찬과 비난은 모두 바람과 같다.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의 말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제가 믿는 길을 가겠다고. 리버가 말했던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꾼이 되겠다고. 1998년 저는 벌써 34세가 되었어요. 10년 전 할리우드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성공도 맛봤고 깊은 상실도 경험했고 영적인 깨달음도 얻었죠. 그의 마지막 날 저는 리버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리버, 나 많이 변했어. 내가 원했던 대로 이야기꾼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바람이 나무들을 흔들며 지나갔어요. 마치 리버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키아누, 잘하고 있어. 계속해. 그때 저는 몰랐어요. 곧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꿀 거대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매트릭스라는 이름이 1999년 워쇼스키 감독들이 매트릭스라는 대본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저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키아누, 당신이 생각하는 현실이 진짜 현실일까요? 라나와 릴리 워쇼스키 감독이 던진 이 질문은 제가 평생 고민해온 것과 같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의문을 품고 살았거든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진짜일까? 아버지가 떠난 것도, 리버가 죽은 것도 모든 게 진짜일까? 네오라는 캐릭터를 읽어보니 그는 저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토마스 앤더슨.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밤에는 해커 네오가 되는 이중생활. 저 역시 낮에는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지만 밤에는 상처받은 한 인간이었거든요. 니오. YOUR이 더원. 네오니오라는 이름이 절대자도 원의 애너그램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토마스 앤더슨도 선 오브 맨, 즉 인자라는 의미라고 하더군요. 성경에서 예수가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저는 구원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싶었어요. 친구도 구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지 못했는데 촬영 전 6개월간 무술 훈련을 받았어요. 쿵푸부터 와이어 액션까지 매일 8시간씩 훈련하면서 몸이 부서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이 좋았어요. 마치 제가 정말로 네오가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There is no spoon. 이 대사를 연습할 때마다 생각했어요. 정말로 숟가락은 없는 걸까?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환상일까? 분리타임 장면을 촬영할 때는 정말 마법 같았어요. 120대의 카메라가 저를 둘러싸고 총알이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하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정말 현실을 초월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와,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유행어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제 놀라움은 진짜였거든요. 매트릭스라는 세계에 들어간 네오의 충격이 곧 저의 충격이었어요. 로렌스 피시번이 모피어스 역을 맡았는데 그가 말했어요. 키아누, 넌 정말 네오 같아. 뭔가 찾고 있는 눈빛이야. 무엇을 찾고 있는 건가요? 너도 몰라? 진실을 찾고 있는 거야.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진짜인가? 라는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실제와 가상, 자유의지와 통제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받았거든요. 사람들이 길에서 저를 보면 네오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는 네오가 아니라 키아누 리브스인데 점점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2000년 제니퍼 사임을 만났어요. 그녀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리버를 잃은 이후 처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키아누, 당신은 항상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제니퍼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현실에 발을 디딘 것 같았어요. 매트릭스에서 깨어난 것처럼요. 우리는 아이를 가졌어요. 8개월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사산했습니다. 아바. 우리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병원에서 작고 차가운 아기를 안았을 때 세상이 무너졌어요. 왜? 왜 또 이런 일이? 제니퍼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며 점점 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키아누 미안해. 난 더 이상 못하겠어. 결국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제가 지킬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사랑이었죠. 2001년 매트릭스 2, 3편을 연달아 촬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4월에 제니퍼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또 한 번 멈췄어요. 리버에 이어 제니퍼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모두 떠나는 걸까? 연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저는 정말 무너졌어요. 촬영장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 돌아가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거리를 떠돌아다녔어요. 노숙 생활이라고 하면 과장일 수도 있지만 집에 있기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밤새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일까? 이 모든 고통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매트릭스 촬영이 잠시 연기되기도 했어요. 제가 도저히 연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통해 저는 오히려 위로받게 되었습니다. This is your last chance. After this there is no going back. You take the blue pill minus the story ends. You wake up in your bed and believe whatever you want to believe. You take the red pill minus you stay in wonderland. And I show you how deep the rabbit hole goes.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의 선택. 저는 항상 빨간 알약을 선택해왔어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을 보고 싶었거든요. 제니퍼의 죽음도, 리버의 죽음도 모든 상실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아이노 콩푸. 네오가 무술을 다운로드 받고 한 이 대사처럼 저도 고통을 통해 뭔가를 배웠어요. 상실을 받아들이는 법, 혼자서도 살아가는 법. 매트릭스 2편 매트릭스 리로디드 2003, 3편. 매트릭스 레볼루션스 2003을 연달아 찍으며 저는 점점 네오와 하나가 되어갔어요. Why Mr. 앤더선? Why do you do it? Why get up? Why keep fighting? 스미스 요원이 네오에게 던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었어요. Because I choose to. 선택. 그것이 제가 매트릭스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어요.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계속 싸우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I know why you are out there. I can feel you now. I know that why you are AFRAID. Why you are AFRAID of us. Why you are AFRAID of change. I don't know the future. I didn't come to tell you how this is going to end. I came to tell you how it's going to begin. 매트릭스 3부작이 끝났을 때 저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키아누 리브스라는 인간이 네오라는 캐릭터를 통해 성장한 거죠. 2005년 매트릭스 사가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이라는 매트릭스에서 깨어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리버의 죽음으로 깨어났고 제니퍼의 죽음으로 또 한 번 깨어났고 그리고 네오라는 캐릭터를 통해 완전히 깨어났어요. THERES A difference between knowing the path and walking the path.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오직 제 것인 길을. 2000년대 중반 사람들은 제게 끝났다고 했어요. 매트릭스 이후 작품들이 실패했고 나이도 들었고 솔직히 저도 지쳤어요. 상실의 아픔, 실패의 좌절.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존 윅이라는 대본을 봤을 때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이 캐릭터는 저와 닮아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남겨진 남자. They killed my dog and stole my car. They awakened the wrong guy. 단순해 보이지만 존 윅의 분노는 제가 느꼈던 모든 상실감의 메타포였어요. 강아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 마지막 사랑이었죠. 존 윅을 연기하며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아픔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50대에 다시 액션 스타가 된 것에 대해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냐? 저는 농담조로 답했죠. 세수하고 로션 바르는 정도다. 비결이 없다 꼬맹아. 하지만 진짜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하는 것. 제가 3,760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을 기부했어요. 돈이 많아서 당황스럽다고 솔직히 말했죠. 왜 기부하느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가진 것이 많으면 나눠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61세가 된 지금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인생에 대해, 사랑에 대해, 상실에 대해. 동료 로렌스 피시번이 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키아누는 매우 진실하고 개방적이고 연약해서 당신은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고.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강함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은 산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이라는 이름과 달리 폭풍 같았지만 그 폭풍 속에서 저는 진짜 저를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람처럼 바람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